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 자주 들리죠. 30년 일했는데 퇴직 후엔 월세 내기도 벅차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정수 씨는 얼마 전 퇴직금을 모두 정리했지만 몇 달도 안 돼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달러 환율은 치솟고 병원비는 매달 늘어나는데 연금은 여전히 제자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내가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60대 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미 퇴직한 분들조차 매달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예금을 깨거나 빚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불안에 떠는 현실. 참 억울하지 않나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산의 흐름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바꾸면 평생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은퇴자들이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햇살이 약하게 들어오는 3층 현관 앞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먼지 묻은 고무 밑창, 닳아버린 끈 끝자락, 한때 매일같이 출근길 지하철을 향해 뛰던 박진태 씨의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올해 초 중소기업 영업부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평생을 거래처를 돌며 비 오는 날에도 샘플 가방을 들고 다니던 성실한 회사원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묵직한 사람이라 불렀고 거래처 사장들도 박 부장 오면 믿음이 간다고 했다. 그가 받은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평생을 바친 대가라기보단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라는 세상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퇴직 첫날 아침, 박진태 씨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근처 공원을 걸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햇살을 받으며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잠시도 편하지 않았다. 물가는 매달 오르고 연금은 겨우 80만 원 남짓. 아내 이정화 씨와 단둘이 살아도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만 200만 원이었다. 이대로 있으면 5년도 못 버티겠네. 퇴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그가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다들 부동산 투자한다잖아요.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되지 않아? 그 말은 그에게 이상할 만큼 희망적으로 들렸다. 직장 동료 중 한 명도 수익형 오피스텔로 노후 준비한다며? 최근 분양받은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 그래야지.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지. 그는 그날 밤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세어보며 처음으로 투자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다. 그 후로 박진태 씨는 부동산 설명회를 찾아다녔다. 양복 차림의 젊은 강사들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 건물은 역세권이고 월 100만 원 이상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요즘 달러, 주식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다. 그는 위험하지 않다는 문장에 마음을 빼앗겼다. 결국 도심 외곽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퇴직금 대부분인 1억 원을 써넣었다. 분양업체 직원은 지금 안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자녀 세대 거의 없어요 라며 서류를 재촉했다. 며칠 뒤 박진태 씨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분양계약서와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신발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 내 돈이 나를 위해 뛰는 거야.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분양사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입주율 90% 달성, 임대 수익 안정화 완료 라는 문장이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그는 매달 9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분양사에 전화하자 현재 입주 지연이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2달, 3달이 지나도 사정은 같았다. 건물 입주는 지연되고 대출이자는 계속 빠져나갔다. 처음 1억 중 일부를 대출로 충당했던 그에게 매달 40만 원의 이자는 큰 짐이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부동산은 결국 오르잖아. 기다리면 돼. 하지만 3달 뒤 분양회사가 잠적했다. 전화는 불통,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뉴스에서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이 연일 보도됐다. 그 건물 이름이 자막에 떴을 때 박진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는 경찰서에 갔다. 그곳엔 자신처럼 퇴직금을 잃은 중년 남성들이 줄을 서 있었다. 서류를 접수하던 젊은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피해자분들 많습니다. 결과 나오려면 오래 걸려요. 그의 손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만 남았다. 도장 찍을 때 썼던 펜 자국이 손끝에 선명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끄고 낡은 운동화를 벗어 현관 구석에 밀어 넣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 왜 그렇게 쉽게 믿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 노후가 조금은 편했을 텐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민호는 결혼을 미루었고 딸 혜진은 부모의 다툼을 피해 집을 나갔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그릇이, 그 아래엔 다시 묵은 먼지를 뒤집어 쓴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다. 박진태 씨는 거울 앞에 섰다. 30년 동안 부장으로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를 투자 실패자라고 불러야 했다.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 사실 알고 있었다. 그가 몰랐던 건 돈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였다. 세상은 이미 부동산이 아니라 달러와 금융의 시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직 옛날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그는 스마트폰을 켜고 다시 달러 ETF, 연금 투자, 복리 자산 같은 단어를 검색했다. 유튜브 화면에 떠오른 영상 제목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다. 1억으로 평생 월급 받는 법, 달러 자산으로 노후 걱정 끝. 그의 손끝이 화면 위에서 잠시 떨렸다. 그리고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낡은 운동화가 현관 앞에서 천천히 빛을 받았다. 마치 다시 한번 걸을 길이 생긴 것처럼. 그날 이후 박진태 씨의 하루는 달라졌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고 책상 앞에 앉았다. 유튜브, 경제 기사, 투자 강연. 그는 평생 한 번도 관심 없던 금융이라는 세계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메모지에는 낯선 단어들이 빼곡했다. 복리, 환율, S&P 500, 달러 ETF. 손글씨는 삐뚤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있었다. 처음엔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여보, 또 그런 거 빠지는 거 아니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공부부터 하려고. 그 말엔 지난 실패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투자 유튜브에서 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노트를 덮지 못했다. 부동산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세계가 무너져도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조용히, 꾸준히 가자. 그는 남은 3천만 원을 시작으로 매달 100만 원씩 달러 ETF에 투자하기로 했다. 은행 직원은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다. 요즘 60대 분들이 이런 투자 많이 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더 이익이죠. 그 말에 그는 오랜만에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 거야. 처음 몇 달은 불안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출근길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10년, 20년 후를 보는 거야. 그는 매달 꾸준히 달러를 사모았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뉴스에서 환율 상승, 미국 증시 급등이라는 말이 들려오면 그저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렸지만 이제는 그 뉴스 한 줄이 자신의 인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그의 노후를 움직이는 엔진이 된 것이다. 6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의 계좌에 달러 분배금 270달러가 들어왔다. 한화로 약 36만 원.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이게 내 첫 번째 월급이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무너진 자존심이 조금씩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얼굴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웃네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노후란 건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이 스스로 일하는 걸 보는 마음의 여유였던 것 같아. 시간이 흘러 그의 낡은 운동화는 여전히 현관 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먼지가 아니라 빛이 덮고 있었다. 아침마다 그는 그 신발을 신고 동네 카페로 향했다. 작은 노트북으로 달러 ETF의 차트를 확인하고 같은 나이대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게 일상이 됐다. 박 선생님, 요즘은 환율이 좀 내려갔네요. 카페 사장님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인생도 그래프도 오르내리는 거니까. 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은 많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아내와 손잡고 장을 볼 수 있었다. 아들은 다시 부모님을 찾아와 말했다. 아빠, 요즘 진짜 대단해요. 퇴직하고도 새로 시작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늦게 배운 게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배운 거지. 하루는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여보, 이제 돈 걱정은 좀 덜했어요? 그는 창가에 걸린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모으고 있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달러가 일하니까.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와 불안 속에서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낡은 운동화는 주말마다 다른 곳을 향한다. 은행 대신 도서관, 부동산 설명회 대신 투자 스터디. 그는 후배 은퇴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퇴직금은 집이 아니라 평생 월급을 만드는 데 써야 해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이젠 땀 흘리는 대신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죠. 그 말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태 씨의 삶이 그 증거였다. 어느 봄날 그는 아내와 함께 낡은 운동화를 버리기로 했다. 그 신발은 평생 가족을 위해 뛰던 지난 세월의 상징이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손에 들고 말했다. 이제 이 운동화 대신 내 돈이 뛰고 있으니까. 아내는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투자 계좌를 열었다. 잔고는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다. 그게 다 이자예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야. 그는 창문을 열고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노후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영상 자막처럼 마음속에 떠올랐다. 달러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신뢰의 언어이자 당신의 시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번엔 내 인생이 이길 차례다. 그의 현관 앞에는 여전히 한 켤레의 운동화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었다. 낡은 운동화가 멈춘 자리에 달러가 뛰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퇴직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의 벽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보다 먼저 지치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의 달러가 일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은은한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진다. 식탁에는 조용히 신문을 넘기며 웃고 있는 정혜수 64씨의 모습이 있다. 그의 하루는 여유로웠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 대신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대기업 생산관리 부서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정년을 맞아 퇴직금을 1억 5천만 원 받았다. 혜수 씨, 이제 편하게 쉬세요.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이에요. 퇴직식 날 팀장이 건넨 꽃다발과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퇴직 후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다. 퇴직 후 일주일간은 일부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다들 퇴직하면 부동산으로 몰리던데 나도 그래야 하나? 그때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읽었던 책 한 구절이 떠올랐다. 노후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이 아닌 달러, 자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달러는 세계 어디서든 통하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내 최정미 씨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여보, 괜히 위험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나 외화 이런 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건 투자가 아니야. 우리의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는 퇴직 직전부터 금융 공부를 시작했다. 출근길마다 경제 유튜브를 듣고 점심시간엔 달러 ETF와 연금 상품을 비교했다. 그는 매일 엑셀로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며 마치 젊은 시절 회사 프로젝트를 준비하듯 꼼꼼하게 기록했다. 퇴직금의 1억 원은 세 곳으로 나누어졌다. 5천만 원은 달러 ETF 미국, S&P 500 연동형, 3천만 원은 연금저축펀드, 2천만 원은 달러 현금 예금. 그는 남은 5천만 원 중 일부로 노후를 위한 보험을 유지하고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소액의 월세 수입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순탄했던 건 아니다. 퇴직 1년 차 주변 친구들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야, 혜수야. 너 그 돈 그대로 두면 손해야. 요즘 다 상가 투자하잖아.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도 새 상가 들어서는데 분양가 금방 오른대.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흔들렸지만 곧 자신이 적어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유행은 바뀌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보며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는 누구보다 검소했다. 새 차를 사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도 지금은 차가 아니라 달러가 움직여야 해. 그렇게 말하며 중고차를 계속 몰았다. 2023년 달러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1,400원 돌파라는 자막이 쏟아졌다. 그의 달러 자산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은 1년 만에 5,800만 원이 되었고 분배금까지 포함하면 연 7% 이상의 수익을 냈다. 아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진짜로 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응.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야. 우리 둘 다 일하지 않아도 이 돈이 일하고 있잖아. 그때부터 아내의 표정에도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 중 일부로 작은 기부를 시작했다. 지역복지관에 정기 후원을 하고 가끔은 손주 장난감을 사기도 했다. 그의 노후는 점점 여유로워졌다. 하지만 진짜 갈등은 2024년 봄에 찾아왔다. 주변 친구들이 다시 부동산 투자 붐에 올라타기 시작했을 때였다. 야, 요즘 상가 매물 다시 오른다더라. 달러 투자도 결국 환율 떨어지면 손해야. 퇴직 동료들의 말은 그에게 다시 불안감을 줬다. 그날 밤 그는 달러 ETF 차트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계산기를 켰다. 20년 복리 기준 수익률 8%.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시간과의 동행이야.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2025년 현재 그의 달러 자산은 원화 기준 7,200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은 한화 약 55만 원. 거기에 국민연금 90만 원, 아내의 개인연금 40만 원을 더하니 부부가 매달 185만 원의 고정 현금 흐름을 얻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끊기지 않아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는 요즘 새벽마다 조용히 일어나 달러 시세를 확인한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노트북 화면 속 초록색 그래프를 바라볼 때면 30년 회사 생활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그의 낡은 지갑 속에는 여전히 100달러 한 장이 접혀 있다. 이건 내 인생이 달라진 첫날의 증표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삶에는 불안 대신 복리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2025년 여름, 용인의 한 카페 테라스. 정혜수 씨는 매일 오전이면 이곳에 들렀다. 카페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창가 자리에 앉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표지에는 복리 일기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투자 내역을 기록했다. 달러 환율 1,420원, ETF 수익률 8.3%, 이번 달 분배금 420달러.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묻어 있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떠드는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요즘 부동산 다시 오른대. 코인으로 단타 치면 한 달에 몇백은 번다더라. 그는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나도 저 나이 때 그랬지. 빨리 벌려고만 했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감이 없었다. 퇴직 후엔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가 달러 자산에 투자하며 얻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시간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말했다. 달러는 오르내리지만 내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10년, 20년을 두고 보면 결국 꾸준한 게 이기거든요. 2025년 가을, 그의 친구 박진태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혜수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오피스텔 값이 반토막이야.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월세도 안 들어오고. 정혜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 자신과 닮아 있었다. 진태야, 너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흐름이 돈을 만들어주는 시대야. 그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게 한마디가 들려왔다. 너는 참 다르다. 나도 그렇게 할걸? 전화를 끊은 뒤 정혜수 씨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노후를 준비한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삶의 여유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달 들어오는 달러 분배금 400달러, 국민연금 90만 원, 아내의 연금 40만 원. 이 모든 금액이 합쳐져 매달 약 190만 원의 평생 월급이 되어 있었다. 그 돈으로 부부는 매주 한 번은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국내 여행을 다녔다. 며칠 전에는 남해 바다를 다녀왔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지. 퇴직 후 바다를 보며 웃을 날이 올 줄은. 그는 그 말을 하며 사진 속 자신을 보았다. 햇살에 그을린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굴곡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는 달러 자산이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준다고 믿었다. 나는 이걸로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야. 그저 걱정 없는 하루를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규칙적이었다. 아침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점심엔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엔 손주와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안정된 리듬을 가장 큰 자산이라 말했다. 하루는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일 안 해요? 그는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다만 이젠 돈이 대신 일하는 거야.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돈이 일을 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달러는 잠도 안 자고 매일 세상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온단다. 손주는 신기하다는 듯 웃었고, 그는 그 웃음 속에서 미래 세대의 희망을 보았다. 2026년이 되면 그는 65세가 된다. 그는 이제 국민연금과 투자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달 달러를 모은다. 이건 내 연금이 아니라 내 리듬이야. 꾸준히 해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 그는 이제 돈보다 습관을 자산으로 만들었다. 그의 인생은 복리처럼 조금씩 성장했고, 그의 마음은 환율처럼 단기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2025년 겨울, 그는 다시 낡은 운동화를 꺼냈다. 오래전 회사 출근길마다 신던 그 신발, 먼지가 쌓여있던 운동화를 깨끗이 닦아 현관에 두었다. 이젠 이 신발로 출근하지 않아도 돼. 대신 내 돈이 매일 출근하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잔잔히 웃었다.
그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평생의 노력이 만들어낸 자유의 소리가 있었다. 봄이 오면 그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다. 여행 경비는 모두 분배금으로 충당된다. 비행기를 타는 날, 그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내가 부동산 따라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믿어줬기 때문이야.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진짜로 걱정 없는 노후네요. 정혜수 씨는 요즘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에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퇴직금은 묵혀두면 썩습니다.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 조언은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었다. 그의 삶은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했다.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았고 달러 자산으로 흐름을 만들었다는 단 하나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부자 되는 법을 찾지만 나는 가난해지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그게 바로 달러 자산의 힘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퇴직금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건물을 남기려다 인생이 무너졌고 누군가는 달러로 평생 월급을 만들어 웃고 있습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정혜수 씨의 현관 앞에는 다른 운동화 대신 빛나는 새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다. 그 신발은 더 이상 출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중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묵직합니다. 최근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저축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4년에 발표된 노후준비지수에서는 재무 영역, 즉 연금과 자산준비 점수가 67점 수준으로 2019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퇴직 예정자들이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라는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내의 흐름 속에서 해외 자료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 연안산 수익률이 약 8에서 10% 수준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 선진국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본 수익률을 비교한 해외 연구에서도 주식이 주택이나 채권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해외 데이터는 장기 투자에서 복리의 힘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이 실제로 흐르고 있느냐, 즉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 은퇴 가구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순자산이 4억 원대 중반이라 해도 중간값은 2억 원이 채 되지 않으며 연간 소득도 2천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지만 대다수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언제 일을 그만둬도 돈이 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는가입니다. 국내외 통계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꾸준히 움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노후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내 돈이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부터 해외 사례까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둥입니다. 또한 이 연금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급자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기금 고갈 위험을 낮추려는 구조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시군에서는 퇴직 전후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해외 자산 기초교육, 복리투자 장기 플랜 워크숍, 실버 세대 금융세무 컨설팅 같은 맞춤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지역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산 배분을 달러나 해외 지수 투자로 전환하거나 복리 구조형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즉 연금 제도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연금 계좌에 납입하도록 제도화했고, 이를 통해 퇴직 이후의 자산 형성이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강제성과 장기적 투자 구조를 결합한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장기 복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연금형 자산 축적은 결국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이는 지금 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천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달러, 기반 자산이나 글로벌 지수형 투자를 장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절세형 연금 계좌나 투자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의 노후 준비 상태와 자산 흐름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이 맞물릴 때 단순히 언젠가는 준비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장년 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지자체별 은퇴 전환 프로그램, 퇴직자 금융교육 등이 그 예입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금융학교를 통해 재무와 투자 기초를 교육하고 있고, 부산과 대구에서는 은퇴 후 자산관리 11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투자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함께 점검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401k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 일부를 장기 투자 계좌로 적립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기업이 추가로 매칭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복리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이 노후를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저축형 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아이디커라는 개인형 연금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흐름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통한 복리 구조의 구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대비한다는 건 불안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산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꾸준히 움직이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만 먼저 내딛는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여윳돈을 그냥 두기보다 그 돈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나의 돈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자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 월급이 끊기지 않는 삶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어느 날의 해질녘, 낡은 운동화를 벗어놓으며 한 남자는 말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퇴직 후 모든 걸 부동산에 걸었다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노후엔 월세 수입이 나오겠지라 믿었지만 시장은 냉정했고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걷던 길 위에 상처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기에 다른 길을 걸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달러 자산으로 장기 투자를 시작했고, 돈이 아닌 시간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루벌이 대신 매달 들어오는 작은 배당금이 그의 마음을 지탱했고, 그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며 평생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방식에 머물렀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며 멈춰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라도 배워야지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 걸음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늦은 시점에서 깨닫게 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일찍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가장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흐르는 돈은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 흐름은 복리의 마법으로, 배당의 시간으로, 혹은 절약된 한 푼의 힘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내 돈도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다. 한번 무너졌던 그 남자는 지금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전엔 돈을 쫓았지만 이제는 돈이 나를 도와주게 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신발, 나를 수없이 넘어지게 했지만 또 그만큼 걷게 해줬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울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또 한 사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손주 학원비로 쓰며 이건 내가 평생 일해서 받은 연금이야 라고 말하던 할머니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준비된 인생이 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속도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늙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결심 하나, 꾸준한 실천 하나, 나를 위한 공부 하나가 모여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 산이 생계를 위한 등반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여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10년 후의 우리 모습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쪽은 후회로 고개를 숙이겠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에게 고마워하며 웃을 겁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산을 공부하고 연금을 챙기고 흐르는 돈의 구조를 만드는 일,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가족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돈은 떠나가도 준비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잔잔한 미소로 하루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힘겹게 걷던 어제의 당신이 이제는 편안한 구두를 신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내일의 당신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따뜻한 노후의 얼굴입니다. 삶이 버겁고 길이 멀어 보여도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내 돈이, 내 마음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평생 월급이 될 테니까요. 우리 때는 말이죠. 땅 사고 집 사두면 그게 곧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었고 든든한 노후 보험이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바로 우리 세대가 만든 성공 공식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그 성공 공식이 쪽박 공식이 되어 수많은 은퇴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는 무조건 오른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양가보다 수억을씩 싼 피눈물 매물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이자 폭탄이 되어 매달 내 통장을 공격하고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은행집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현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더 이상 카더라 통신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그 위험한 진실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정재호 씨의 퇴직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광주 하남공단 자동차 부품회사 33년 그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를 뒤로하며 정든 공장을 떠나던 날,
그의 손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왠지 내 돈 같지가 않았습니다. 출근길마다 그의 발이 되어주었던 낡은 회색 운동화. 그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운동화는 다시 그의 발에 끼워져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의 아침은 참 낯설었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과 국이 전부였고 TV에서는 온종일 부동산 뉴스만 떠들어댔습니다. 전국 집값 하락세. 하지만 광주는 다릅니다. 신도시 분양 열기 후끈 외지 투자자까지 몰려 이상하게 그 뉴스 자막이 그의 잠자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내 고향 광주는 다를 거야. 여긴 아직 기회가 있어. 그날 저녁 재호 씨는 퇴직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하남 신도시에 새 아파트 분양하는 거 알아? 요즘 같은 때에 중도금 이자를 2년이나 안 받는다는데 이거 기회 아니야? 아내 이선희 59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 우리 둘이 아프지 않고 살려고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 무슨 아파트를 또 사요. 요즘은 말이야. 이럴 때 고향에 번듯한 새 아파트 하나 사두면 그게 효자 노릇을 하는 거야. 이자도 없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면서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제발 욕심내지 말고요. 하지만 재호 씨의 마음은 이미 모델하우스 전단지에 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최고 입지, 노후 걱정 끝, 황금알을 낳는 아파트. 그 문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에게만 주어진 마지막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 몰래 버스를 타고 하남 신도시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주차장은 외지에서 온 차들로 가득했고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게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젊고 예쁜 상담 직원이 그를 사렵게 맞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2년 동안은 돈 한 푼 안 내고 갖는 새 집입니다. 준공되고 전세만 놓으면 앉아서 몇 천은 버시는 거예요. 그 말에 재호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준공 때까지 이자가 한 푼도 안 나갑니까? 그럼요. 저희를 뭘로 보시고 전세 3억은 무조건 나가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불안감을 녹여버렸습니다. 이자도 없고 전세만 맞추면 내 돈은 오히려 남는다니 이보다 확실한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어. 그는 청약 서류를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야. 내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한 보험이야. 집에 돌아온 그를 본 아내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으면 어떡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다고.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평생 남의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구석 퇴지식 날 벗어둔 낡은 운동화 위로 먼지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민수 씨가 찾아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뉴스 안 보세요? 금리가 미쳐서 다들 죽는 소리 하는데 무슨 아파트 청약이에요. 아들아, 집은 말이다. 결국엔 올라. 그건 세상이 바뀌어도 안 변하는 진리야. 그 진리 믿다가 지금 길바닥에 앉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청약 접수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광주 하남 신도시 더폴의 아파트 84A형. 청약 접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됐다, 이제 하늘에 맡기자. 그리고 며칠 뒤 발표일. 당첨을 축하합니다. 모니터에 뜬 6글자를 본 순간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나 됐어. 우리 당첨됐다고. 아내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계약금 4,800만 원을 이체하던 순간 통장 잔고가 뭉텅 비어버렸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살자. 하지만 그 낡은 운동화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 고생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2023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정재호 씨는 오랜만에 하남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펜스 너머로 보이는 회색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철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제 절반쯤 올랐네. 그래도 잘 되고 있구만. 그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운 집인 양 자부심이 믿겨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럼. 봐봐. 사람들도 다 사잖아. 여긴 입지가 좋아. 그는 일부러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입주자 단톡방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번 단지는 광주 최고 인기예요. 전세 3억은 무난합니다. 지금 계약하신 분들 대부분 서울 사시는 분들이래요. 그런 말들이 그에게는 확신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카페 글을 읽으며 안심했고 수천맨 앞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계약금 4,800만 원 더하기 대출 3억 더하기 전세 3억은 내 돈 2억 투자. 완벽한 계산. 하지만 계산은 현실 앞에서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2024년 봄, 준공을 앞둔 시점, 부동산 뉴스에는 연일불길한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역전세, 미분양, 급매. 그의 휴대폰 알림창에도 아들 민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해봐요. 전세가 3억? 요즘은 2억도 안 맞춰져요.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안내, 이자 2년 면제, 준공시 일괄 정산. 그 문장만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돈 안 나가잖아. 그러나 그 괜찮음이 얼마나 짧은 착각이었는지 그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2025년 1월 입주식 날, 단지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축, 하남 땡땡 아파트 입주 시작. 그는 아내와 함께 새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17층, 깨끗한 하얀 벽지, 반짝이는 마루,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아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긴 하네요. 그럼 이제 전세만 놓으면 끝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안심했지만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단지 앞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전세 2억 7천, 급전세 2억 5천 같은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3억에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중개업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전세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내놔보시죠. 곧 오를 거예요. 다 새 아파트인데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트북 검색창에는 매일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광주 하남 전세 시세. 숫자는 매일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3억이 2억 8천으로, 2억 8천이 2억 5천으로, 결국 2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봄이 올 무렵 그는 처음으로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납부액 91만 2천 원. 통장을 열 때마다 잔고가 깎여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아내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자 면제라던 그 말, 결국 이거였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 낡은 운동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운동화 밑창엔 그가 평생 다닌 공장 바닥에 기름때가 아직도 남아있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름이 되자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세 2억에라도 내놓자. 그 차이만큼 약 1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받은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 납부액 43만 원, 국민연금 130만 원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오를 거야.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붙였을 때 낡은 운동화가 그의 발끝에 바랬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조용히 들어 올려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널 너무 오래 믿었구나. 세상도 나도 다 바뀌었는데. 2025년 가을 광주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단지 앞 가로등은 환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세는 분양가보다 1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단톡방에는 급매 3억 4천, 전세 공실 다수 같은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젠 인정하셔야죠. 그 돈이면 그냥 연금 넣는 게 나았어요. 그는 밥만 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죠. 그날 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 인생의 도장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이야. 그는 손으로 문질러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다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마트 창고에서 일하는 친구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지.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박스를 나르고 우유 상자를 옮기며 하루 종일 땀에 젖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그는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자신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가 어둡게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층, 불이 켜진 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 사이에 자신을 본 듯했습니다. 한때는 밝았지만 지금은 깜빡이는 불빛. 그는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이자 내야 하니까. 아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버티면 언젠간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낡은 운동화를 스쳤습니다. 그 신발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가 붙잡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서재 한켠에는 그 운동화가 놓여 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 신발은 그가 평생 믿었던 집값은 오른다는 신화를 대신해 욕심은 노후를 삼킨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아침마다 그 운동화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안전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이더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여름, 전북 전주의 한 시청 건물 앞에서 63세 김동석 씨가 정년퇴직 인사를 마쳤습니다. 김 과장님, 이제 좀 쉬세요.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서류철로 가득한 책상, 30년 동안 매일 닦던 검은 가죽 구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에 넣어둔 흰 머그컵 한 잔. 그 안엔 오래된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일상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대신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176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낫지. 남들은 퇴직금 한꺼번에 받아서 투자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 이제는 이자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흰 머그컵에 커피를 내리고 아내 박연숙 씨와 함께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은 전주 효자동에 25년 된 빌라. 대출도 없고 세탁기 소리가 울릴 만큼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전주 광주 신도시 외지인 몰려 지금 사두면 노후가 편해집니다. 그 소리에 주변 친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돈이 남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새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서가 너도 들어와라. 광주 신축 단지 분양가가 5억이라는데 전세 놓으면 이자도 다 갚는다더라. 그 말은 어쩐지 20년 전 주식 열풍 때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안 하면 바보다. 퇴직 동료 최 부장은 심지어 퇴직금을 모두 털어 전북역 신도시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는 동석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넌 너무 보수적이야. 세상은 변했어. 요즘은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라니까. 하지만 동석 씨는 그저 흰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본 건 남들 따라간 사람은 늘 후회하더라. 그해 봄, 아내 연숙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축 말고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물가도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버겁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우리 형편에 벌어야지보다 지켜야지가 먼저야.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 그냥 부동산 하나 잡으면 끝인데. 하지만 그는 매주 월요일 노트북을 켜고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합관리 같은 강의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노후의 성공은 수익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날 이후 그는 소비부터 바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는 외식비를 줄이고 쓰지 않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남는 돈은 고금리 정기예금과 국민연금 추가 납입제도에 나눠 넣었습니다. 적게 벌어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그렇게 작은 안정의 사다리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했고 주변에서는 역전세, 급매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전화를 걸어온 건 퇴직 동료 최 부장이었습니다. 야, 나 큰일 났다. 세입자가 나가겠대. 전세도 안 맞춰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내가 왜 그때 너 말 안 들었을까? 통화가 끝나자 동석 씨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흰 머그컵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아. 대신 지키면 돼. 하지만 그의 노후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24년 아내가 갑작스레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입원비와 재활비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도 빚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준비했잖아. 그는 비상자금 통장에서 차분히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 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채워온 작은 안전망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래서 당신이 공부하더니 통장을 나눠두더니 그게 다 이런 이유였네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버는 게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게 기술이야. 2025년 봄, 그의 흰 머그컵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은 고생이 아니라 안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 여유로워 보여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유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에 있어야 하죠. 그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투자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흰 머그컵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전주 효자동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라디오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김동석 씨는 조용히 머그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커피잔 바닥에 맺힌 갈색 얼룩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작은 흔적이 내 인생을 지켜줬구나. 그때 아내 연숙 씨가 주방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요? 예전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더니 요즘은 텃밭만 보고 웃잖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뉴스보다 하늘색이 더 중요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에도 어느 날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을, 아들 김현우 씨가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현우는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까지만 월세 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잠깐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들어오지.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동석 씨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당장 여유는 없는데. 하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아낀 거잖아. 그는 비상자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몰랐지? 사람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진짜 부자야.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엔 텃밭에서 딴 상추와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아버지들은 다 주식,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 답답함이 우리 가족을 지킨 거였어요. 그 순간 동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세상은 늘 빨리 가라고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천천히 간 사람들이더라. 시간이 흘러
2025년 겨울,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여전히 손해본 부동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퇴직 동료 최 부장이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 김동석, 너 그때 진짜 현명했어. 왜요? 내 아파트, 이제 분양가보다 1억이 떨어졌어. 대출이자에 미치겠어. 너처럼 연금으로 살 걸 그랬다. 최 부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머그컵을 건넸습니다. 커피나 한 잔에.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잠시 후 최 부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성공한 사람이야, 김동석.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지켰을 뿐이야. 내 걸 욕심내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킨 것뿐이지.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퇴직, 불안 시작. 2022년 욕심 유혹. 2023년 지킴의 선택. 2024년 위기 속 안정. 2025년 평온의 증명. 그는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안정은 빠르게 오지 않지만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며칠 후, 겨울비가 내리던 날, 그는 다시 시청 근처를 지났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자리,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주머니 속에서 낡은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그 컵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고, 그 얼룩은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했어. 서두르지 않아서.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욕심을 버린 게 아니라 평화를 택한 거였지. 2026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장엔 여전히 170만 원 남짓의 연금이 들어왔고, 생활비는 그 안에서 정확히 계산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여행도 사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매일 저녁이면 아내와 아들이 웃는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커피를 2잔이나 마셨어요? 그냥 오늘따라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그 밤, 그의 머그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세월을 데우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엔 더 이상 한탕도 역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진짜 부자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 머그컵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결국 욕심보다 마음을 남기고 떠나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 아래 그의 흰 머그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부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약 46%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조차 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절반 가까운 고령 가정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차다고 느끼는 거죠. 또 같은 조사에서 고령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중심 실물 자산이며 금융자산 활용 비율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말은 많은 노인들이 집 한 채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을 유동화해서 현금 흐름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약 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 그리고 70대 고령층의 42%는 금융자산이 1,0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즉, 겉보기 순자산은 높아 보여도 손에 쥐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자산 구조는 특히 문제입니다. 한국 고령 세대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주택 및 부동산 자산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고 금융자산 중심 구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편중은 유동성 부족과 리스크 노출을 동시에 증폭시킵니다. 해외 연구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의 위험 자산 참여율, 참여 깊이, 다양성 모두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리스크 회피적 성향을 강화하고 금융 문해력이 부족할 경우 참여가 더 위축된다는 분석과 연결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가계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특히 자산이 적은 가구나 농촌 가구일수록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통계와 연구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고령 가구가 최소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자산은 부동산 중심이며 유동화 가능성이 낮아 실제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다.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위험 자산 참여를 억제하고 자산 운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자산 수준이 낮거나 농촌 거주 가구일수록 이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통계와 연구 배경 위에서 앞서 본 두 사례 육심으로 무너진 사람과 안정으로 지킨 사람은 단순히 극단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많은 노후 세대가 이 두 가지 길 사이를 오가고 있고 위 통계는 그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앞선 사례와 통계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마냥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미 정부와 여러 지자체, 또 해외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정책들과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죠.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든든한 노후 준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재정 설계와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회는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의 인식 제고와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준비 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장도 지역 내에서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지정해 주민에게 노후 준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덕분에 부산, 인천, 전북 일부 시군 등에서 지자체 기반의 노후 준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노후 준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안에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유연 안정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거주지역 중심의 노후 생활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을 넘어 거주지에서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자체 쪽에서는 이미 실질적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실의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공사,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노후주택의 단열 보강,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지원을 하며 농촌 지역의 경우 지붕 방수 보강이나 벽체 보강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노후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난방비 절감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기반 인프라와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영무기지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거주하면서 담보 가치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영무기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 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즉 노인이 집을 팔지 않고도 자산 일부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제도는 소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계층에게 유용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영무기지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일정한 연금 형태나 현금 인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해외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매달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 시에도 주택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정산되므로 무리한 부담이 남지 않는다. 물론 영무기지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이자 누적, 담보 가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거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만든다면 이 방식은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가진 노후 세대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모기지형 주택담보연금 제도 도입 정부가 일정 부분 보증하거나 상한을 설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영모기지 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인출하면서도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자체 기반의 노후준비통합서비스센터 운영 강화, 모든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정 설계,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노후주택 개보수 상담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실주택 보수단열 개선 보조금을 늘리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실제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중장년 노인 일자리 연계 더하기 소득 보완 프로그램 확대, 노동 가능 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노후 소득 한극을 메울 수 있도록 연계형 소득 보완 제도를 강화합니다. 영모기지 및 노후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교육 및 상담 의무화, 영모기지나 연금형 금융상품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게 하고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합니다. 한 사람은 고향의 하늘을 믿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믿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혜였습니다. 두 발로 걷는 인생길 위에서 누군가는 더 가지려는 발걸음을 내딛었고 누군가는 지키려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말합니다. 빨리 걷는다고 더 멀리 가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두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야. 늦기 전에 잡아야 해. 아니야. 이젠 지켜야 해. 내가 가진 걸 소중히 해야 해. 이 두 속삭임은 어느 날 아침 퇴직금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혹은 밤늦게 불 꺼진 거실에서 한숨을 내쉴 때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선택의 갈림길이죠. 광주에서 노후를 걸고 분양 아파트를 선택했던 정재호 씨. 그는 인생 마지막 도전을 기회라 믿었지만 그 길 끝에는 외로움과 빚 그리고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주의 작은 빌라에서 매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김동석 씨. 그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내가 가진 걸 지켜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벌어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사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평온함이라는 것을요. 정재호 씨의 낡은 운동화는 오늘도 현관 구석에서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돼. 이제는 천천히 걸을 시간이야. 그 신발엔 평생을 버텨온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은 후회의 상징이 아니라 삶을 다해 살아낸 사람의 자취입니다. 그리고 김동석 씨의 흰 머그컵에는 매일 같은 커피 얼룩이 남아있습니다. 그 얼룩은 단조로운 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불안 대신 평화를 택한 용기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거창한 투자나 화려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통장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 가족과 하루 한 끼를 웃으며 나누는 일, 그 속에서 진짜 부는 피어납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큰 집을 샀는지, 그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에 빚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무너진 노후를 다시 일으키고 가족의 온기를 되살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시나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이미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진심으로 인생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모자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노후가 숫자보다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빚 대신 감사가, 욕심 대신 평화가, 후회 대신 미소가 남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정재호 씨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김동석 씨처럼 지켜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두 사람의 길 중에서 더 따뜻한 쪽으로 향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우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버프,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입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봄 인사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한성우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우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 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의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정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3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 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에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1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 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록 마이너스 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